아버지는 평생 말없이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해 질 무렵 들어오셨고 명절에도 일하러 나간다며 조용히 문을 나서곤 하셨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사명 하나로 40년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 국민연금을 받던 날, 다 식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받자고 그렇게 일했나 싶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큰 사람이 기운 없이 등을 돌리던 뒷모습을.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현실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첫 수령일에 느끼는 허탈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하나의 안전판으로 믿습니다. 노후에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정작 연금을 받아보면 기대와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3만원. 꾸준히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조차도 월 100만원 남짓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생계비는 이미 150만원도 부족한 현실인데 국민연금 하나로 삶을 지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이창훈 씨의 현실. 이창훈 씨는 지방에서 전기 관련 일을 35년 넘게 하셨습니다.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전봇대에 올라가고 설비 점검하며 일당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요. 퇴직 후 기대한 건 월 120만원 정도의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88만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시절이 길었고 중간에 몇 년 공백이 있었던 게 치명적이었죠. 88만원으로는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병원비라도 생기면 진짜 끝이야. 결국 이 씨는 다시 경비직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이 62세 전직 교사 김영희 씨의 착각. 김영희 씨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할 땐 나름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도 일부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남았고 수령액은 겨우 월 71만원. 이마저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녀는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 일부를 부탁해야 했고 스스로를 패배자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사례 3 65세 자영업자 박종태 씨의 후회. 박 씨는 40년 동안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금액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가게 운영에 썼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더 내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은퇴하고 가게를 접은 뒤 받은 국민연금은 고작 월 39만원. 내가 돈을 어디다 쓴 건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 남은 게 없네. 박 씨는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해 겨우 월 70만원으로 살아가며 무료급식소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완해주는 제도일 뿐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반 제도입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연금 외에 소득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치. 개인연금 또는 IRP 활용.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필수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어 은퇴 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작은 월세 수입 또는 배당형 투자 확보. 월세 30만원이든 배당 20만원이든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연금 이상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거리 계획, 경비, 상담, 재택근무 등 은퇴 후에도 가능한 적정 노동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그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조용히 하루하루를 삽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나가십니다. 가볍게 몸만 쓰는 일이야 라고 말하시지만
그 말 뒤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진짜 은퇴는 개인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가 나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주제. 국민연금 첫 수령에게 실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 1. 국민연금의 구조와 수령액 현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목적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줄 제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령액 현황 2024 기준.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 약 63만 원월.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약 100만 원월. 최고 수령액 자상위 1% 약 월 230만 원 내외. 문제는 20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도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기본생활비의 최소 기준은 약 160만 원 1인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가? 낮은 소득 대체율. 과거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지금 40% 수준까지 하락했고 2030년대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연금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납부 공백 기간. 자영업자, 비정규직,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단속적입니다. 이러한 납부 공백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기대 수명 증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이며 90세 이상 생존 확률도 증가 중입니다. 즉, 연금을 2030년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금액으로는 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은퇴자 3인 사례 분석. 사례 1. 59세 전기기술자, 예상보다 낮은 수령액. 가입기간 25년 이상. 수령액 월 88만 원. 해석 중간중간 실직 또는 저소득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고소득자가 아니었던 경우 납부 총액이 낮아 수령액도 제한적.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비공무원의 사각지대. 계약 형태 기간제 교사. 수령액 월 71만 원. 해석 교직 경력이라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 제외. 결국 국민연금만 해당되어 기대 이하의 수령액 발생. 사례 3. 65세 자영업자, 최소 납부의 부메랑. 가입 유형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최소 금액 납부. 수령액 월 39만 원. 해석 자영업자 다수는 납입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많아 수령액이 매우 낮음. 퇴직 후 별도 소득 없으면 심각한 생계 위험 노출. 4. 대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다층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IRP 2층, 개인연금 3층 조합. 특히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함. 이 노후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월세 수입, 배당 투자, 소규모 온라인 수익 등. 매월 들어오는 소액 수입원 23개를 확보해야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3. 은퇴 후 노동계획 수립. 단순 알바가 아닌 경력 활용 가능 분야, 탐색 예 온라인 강의, 자문, 프리랜서 등. 제2의 일로 일상을 유지하며 동시에 경제적 빈곤 리스크 감소. 4. 의료비 대비 전략 마련. 고령일수록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 유지, 건강관리 루틴 확보, 공공의료 시스템 이해 필요. 결론 은퇴 이후의 삶, 국가가 아닌 나에게 달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은퇴 이후의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세대는 평균 기대 수명, 인플레이션, 저금리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외 소득원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층 소득 구조와 적극적 노후 준비가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파이어 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찍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조금이라도 젊고 활기찰 때 자유를 누리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싶다가도 막상 은퇴 후 삶에 닥쳐온 현실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실제로 4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했다가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는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은퇴를 꿈꾸게 되는 이유. 먼저 은퇴를 꿈꾸는 이유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회사에서 2030년 열심히 일하며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또 건강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니 내가 이 고생을 꼭 더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른 나이에 퇴사를 감행하고 당분간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나와 버린 뒤에는 회사가 내주던 4대 보험, 매달 꼬박 들어오는 월급,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이 사라지죠.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왔는지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혹은 퇴직 후 삶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과 실수, 그리고 해법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안정적이었던 과거 vs 예측 불가능한 현재.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김재우 48세. 직업 중견기업 과장 출신. 퇴사 시점 46세 퇴사 후 2년이 지난 현재 상황. 재우 씨는 원래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었죠. 문제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업무 강도도 점점 올라가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고 뚜렷한 계획 없이 일단 퇴사를 해버렸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경제적 불안, 월급이 사라지니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정체성 혼란. 회사를 관두고 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직장이 나를 많이 정의해줬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취업시장의 현실. 마음 바꿔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4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생각처럼 기회가 안 들어옵니다. 재호 씨는 그래도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1년 좀 넘으니 이미 적금 통장이 바닥이 났어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도 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봤거든요. 결국 48세가 된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뛰는 상황입니다. 3. 시사점. 퇴직 전 구체적 계산 필수.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주는 가치.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속감, 자존감, 성취감 등도 회사에서 많이 얻고 있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대별 재취업 대비 40대 후반의 재취업은 정말 쉽지 않아요. 스펙이 좋더라도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죠. 미리 다른 수익원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해 놓는 시기 대비가 중요합니다. 3. 사례 2. 가족과의 관계. 은퇴 후에 더 중요해진다.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윤혜정 49세. 직업 대형마트 점장 근무. 퇴사 시점 48세. 퇴사 후 1년 경과. 혜정 씨는 대형마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연봉이 꽤 높았어요.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집 모거지 주택 담보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죠. 문제는 업무량이 많고 주말마다 출근해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가족과의 소통 단절. 막상 집에 있으니 가족도 본인도 어색해요. 아이들은 이미 커서 각자 할 일이 있고 배우자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혜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의외의 지출 시간 여유가 생기니 SNS나 TV에서 소개되는 맛집도 가고 소소한 취미생활에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확 커집니다. 심리적 공허.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왠지 허전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혜정 씨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고 남편도 퇴근이 늦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막상 은퇴 이후에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일찍 결심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내가 기대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3.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막연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배우자와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미리 대화가 필요해요. 은퇴 후 삶의 루틴. 일하지 않아도 하루가 만족스럽도록 운동, 봉사, 취미활동 등 개인 스케줄을 잘 짜야 해요.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기. 가정 내에서도 지역사회나 친구들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3. 퇴사 전에 준비한 소득원 예상만큼 되지 않더라.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이승호. 47세. 직업 IT 개발자, 출신 프리랜서. 퇴사 시점 47세. 퇴사 후 이제 막 6개월째. 승호 씨는 IT 개발자로 꽤 오랜 기간 프리랜서처럼 일했어요. 큰 회사와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성 일감을 받았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으니 언젠가 은퇴해도 이 스킬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회사를 완전히 접고 일단 은퇴 선언하자라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은퇴 후 문제점. 시장의 빠른 변화. IT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12년만 쉬어도 트렌드에서 많이 뒤처져요. 준비 없이 뛰어든 투자 실패. 은퇴 후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뭐 좀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요동치고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건강 문제 발생. 개발자로 일하느라 예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병원비를 어느 정도 보전받았죠. 은퇴하고 나니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해서 비용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승호 씨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마냥 쉬면서 부수입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삶은 없구나를 절감한 상태예요.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려 해도 이미 비슷한 스펙의 젊은 개발자들이 훨씬 싸게 계약을 따내고 그동안 변해버린 기술 트렌드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3. 시사점. 지속 가능한 스킬 확보. 젊은 세대와 경쟁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공부는 멈출 수 없어요.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는 중에 소액으로 투자하던 것과 퇴사 후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수예요. 건강보험, 세금 등 현실적 계산. 회사가 부담해주던 부분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낼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진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사례에서 보여지듯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어요. 마음은 훨씬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외로움,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이 찾아올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구멍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재정 상태 면밀히 파악. 현재 자산, 부채, 매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최소 몇 년치를 버틸 수 있는지, 추가 소득원은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생활 루틴 마련. 아무리 쉬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고정된 스케줄이 없으면 금방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주말에는 뭘 할지, 봉사나 취미는 어떤 식으로 즐길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나 은퇴할 거야. 만 외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만약 내가 퇴직하면 이런 변화가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족이 함께 할 방법이 있을까? 같은 식으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생길수록 돈이 나가는 역설. 놀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죠? 막상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지출이 늘기도 해요. 취미나 여행 등 쓸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있어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주식, 부동산, 코인, 블로그, 유튜브 뭐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보되 이게 실제로 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나? 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두면 좋아요. 6. 마무리.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이 말만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이 지겨워지다 보면 한 번쯤 나도 다 관두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후에 이어질 삶은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3가지는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되죠. 미리 구체적인 계획 없이 퇴사를 결정하면 금전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또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놓치면 경쟁력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은퇴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는 어떻게 살고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과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자체가 행복이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숱한 생활이 계속되고 거기서 오는 희로애락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달려 있어요.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정서적 건강,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이라면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찍 은퇴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따라와야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로 성공하는 방법,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죠. 은퇴를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쌓은 경험은 많지만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로 택시기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택시기사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와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현실적인 방법.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께 택시기사는 꽤나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근무 시간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택시 운전을 선택하고 있죠. 택시기사로서의 삶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1. 김씨는 60세에 은퇴 후 택시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씨는 오랜 고민 끝에 택시 운전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처음에는 하루에 56시간씩 일하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는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다른 일에 비해 스트레스가 덜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2. 사회적 교류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 퇴직 후 은둔 생활을 하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선택하면 사회적 교류와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사례 이 65세의 박 씨는 오랫동안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택시기사를 시작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점점 우울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양한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는 에너지가 크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어요. 게다가 매일 일정 시간을 운전하다 보니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적은 투자로 시작하는 창업 아이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생각하면 거액의 자본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활용하거나 중고 차량을 구매해 택시업에 뛰어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면허 취득과 관련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많은 초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사례 3위 씨는 퇴직 후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 택시기사를 시작했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해 택시로 등록했고 사업 초기 비용은 적게 들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택시의 매력입니다. 또 시간 관리를 내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결론 퇴직 후 택시기사로서의 가능성.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교류, 건강 유지, 적은 투자 비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 택시기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단점도 있지만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당신도 퇴직 후 택시기사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 성공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일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택시기사를 선택합니다. 택시 운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유연한 근무시간,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택시기사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면허 취득과 법규 이해 준비 없이 시작하지 말자. 택시 운전을 시작하려면 우선적으로 면허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택시기사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는 택시운전 자격증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는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하죠. 이 과정이 어렵진 않지만 미리 준비하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택시기사에게 요구되는 규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활동하려는 지역의 법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사례 1. 62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 후 바로 택시기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자격증과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탓에 초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격증을 따고 법규를 준수한 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하고 법규를 숙지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차량 관리와 비용, 효율화, 유지비를 줄이는 지혜. 택시 운전은 차량을 꾸준히 운행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차량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은퇴 후
택시기사를 선택한 이 씨는 처음에는 유지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운행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수리 비용과 연료비가 발생하면서 부담이 커졌죠. 그 후 그는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했고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연비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택시기사로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3. 시간 관리의 중요성. 과로를 피하고 건강을 지키자. 택시기사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퇴직 후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적절한 휴식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64세의 박 씨는 퇴직 후 택시기사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몇 달 후에는 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규칙을 세우고 꾸준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일했지만 이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4. 고객 응대 능력. 소통이 곧 수입이다. 택시기사로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운전만 잘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대화가 큰 역할을 하죠. 특히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손님들은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는 기사를 찾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소통은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장기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사례 4. 송 씨는 은퇴 후 택시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니 수입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5. 장기적인 계획. 수립. 퇴직 후 삶을 설계하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택시 운전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직업이나 투자 계획과 함께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택시 운전이 그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5. 67세의 윤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정 수입을 모아 작은 카페를 창업했으며 택시 운전은 부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씨는 택시 운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일을 함께 병행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은 택시 일도 하고 카페 운영도 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 퇴직 후 택시기사로 성공하는 길. 퇴직 후 택시기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취득, 차량 관리, 시간 관리, 고객 응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이며 그 출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기사로서의 새로운 도전은 그저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한번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생존 가능할까? 65세 이상 절반의 현실.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자주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상당수 65세 이상 노인들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스스로의 노후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도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퇴 후에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정작 준비는 미흡한 채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힘겨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월 100만 원에 한정된 수입 속에서도 조금은 여유롭게 혹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퇴 후의 생활비를 단순히 얼마나 남느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세, 의료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특히 건강이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후 복지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 라이프. 예를 들어 어시의 김할머니 가칭는 70세에 은퇴하면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꾸려갔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이 겹치면서 매달 빠듯한 예산 관리가 필요해졌죠. 김할머니는 자신이 먹던 음식을 대폭 줄이고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과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또한 동네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비를 절감했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할머니는 비록 큰 부는 아니더라도 정겨운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함께 물질적인 어려움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도전과 변화. 또 다른 사례로 비군의 이 할아버지 가칭는 68세에 은퇴하신 후 월 100만 원의 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직장에서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낭비가 심했던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제부터는 꼭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였습니다. 월별 예산표를 만들어 식비, 공과금, 여가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이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 구매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례 3 박씨 부부의 공동 노력. 마지막으로 C씨의 박씨 부부 가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65세를 넘긴 후 각각 은퇴하셨고 현재 두 분의 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으로 인해 예산이 쪼개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박씨 부부는 서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통해 소규모로 제품을 만들어 동네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남편은 예전의 경험을 살려 작은 온라인 강좌를 열어 은퇴 후 취미생활과 동시에 추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도우며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 이처럼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적인 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취미생활과 같은 정신적, 사회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도 큽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들이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희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재현.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은퇴 준비에 대해 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습관,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또한 주변의 은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그리고 박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실은 냉혹할 수 있지만 작은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에서 5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모두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다룰 사례들을 통해 한정된 수입으로도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자의 경제적 현실과 그 원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 대비 체계의 미비와 연금 제도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수령액은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이 현역 시절 충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사례를 통한 실제적 대처 방안.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70대의 한 할머니가 친 김할머니는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했지만 곧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의료비 등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예산 관리,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지역 복지 서비스 활용,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건강 상담, 그리고
사회적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일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웃과의 상호 협력, 인근 이웃들과 함께 공동 구매나 물물 교환 등의 방식을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복지 지원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소비 습관 개선과 정보 공유.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에 의존하는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이 할아버지 가칭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 때문에 은퇴 후 처음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그는 소비 패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표 작성 및 소비 계획 월별로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호회 활동과 정보 공유.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해 서로의 경험과 절약 노하우, 할인 혜택 정보 등을 공유하며 그룹 구매나 공동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디지털 활용.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최신 할인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개선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박씨 부부의 재능 활용과 부수입 창출. 65세를 넘긴 박씨 부부 가칭는 각각 퇴직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분이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갑작스런 의료비나 주거 관련 수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각자의 취미와 재능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수공예 제품 제작.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해 동네 시장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경험을 살린 강좌. 개설 전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강좌를 열어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협업.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단순히 생존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재능을 발휘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부부 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리적 분석. 왜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하는가? 연금 제도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평균적인 수령액은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득이 낮았던 계층은 연금 수령액이 극히 낮아 상대적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 인플레이션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 수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미흡.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부족, 접근성 문제, 그리고 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퇴자, 개인이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 위 사례들에서 보듯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한정된 소득으로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생존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각 개인도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박씨 부부의 사례는 모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